회계의 기초, 자, 회계의 개념과 정리 나옵니다. 그 1회계의 정의. 그 밑줄 끊어오세요. 회계란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밑에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거기에서 바로 밑에 보면은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있죠. 경영자, 주주, 채권자, 정부, 종업원, 투자자 등이 있다. 그 정보 이용자들을 잘 봐둬야 됩니다. 그 다시 그 줄건들을 보면은 그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 기업들에게 그 기업의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거기 이제 우리는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여 그죠? 그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회계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 밑에 보면 회계 분류에 재무회계 밑줄을 꺼놓고요, 관리회계 밑줄을 꺼놓고 바로 밑에 그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정보 이용자 밑줄 꺼놓고요, 재무회계, 관리회계는 내부정보 이용자, 경영자가 내부자다라고 그랬죠, 그죠? 경영자가 내부자다. 그래서 관리회계는 경영자에게 정보 제공, 재무회계는 외부정보 이용자, 경영자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재무회계가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 밑에 회계연도 밑줄을 꺼놓고요, 중요한 말이 있죠. 그 밑에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회계연도라고도 그랬고 회계기간이라고도 그랬죠, 그죠? 회계연도, 회계기간, 사업연도, 같은 말들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재무제표 밑줄을 쫙 꺼놓고 별표를 땡 쳐놓으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밑줄을 꺼놓으세요.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는 핵심적인 수단 밑줄을 꺼놓고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밑줄을 쭉 긋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그 옆에 주석을 포함한다 이렇게 됐죠. 주석까지 5가지입니다. 요 5가지니까 시험에 출제가 잘 되겠죠. 다음 중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5가지 중 2가지는 우리가 살짝 맛을 봤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떠올리라고 그랬습니다. 손익계산서 이라면 수익과 비용 떠올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현금흐름표는 우리가 배우지는 않습니다.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자본 변동표도 우리 아직까지 안 배웠습니다. 그 자본의 증감을 표시하는, 우리가 자본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 자본금하고는 다릅니다. 기초 때 배웠던 그 주석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현재, 삼성전자도 주식 투자한다고 그랬죠. 걔들도 주식 투자합니다. 그럼 현재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를 알고 싶으면은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를 보고 그 재무상태표 차변에 우리가 배운 건 단기매매증권이죠. 근데 삼성전자는 다른 계정 과목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차변을 쭉 잘 훑어봐 가지고 거기 보면 번호가 딱 적혀가 있거든. 그 번호를 찾아갑니다. 그게 어디냐? 주석이야. 그 주석이라는 장부에 가서 그 번호를 찾아가면은 어떤 회사 주식 몇 주 얼마에 취득했고 이런 것들이 쭉 뜹니다. 그런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주석입니다. 왜? 주석은 장부 가지고는 충분히 정보를 전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설명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주석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책 읽다 보면은 중요한 글자 있으면은 번호 표시해 놓고 맨 아래쪽에
그죠? 추가 설명돼 있죠? 그거는 뭐라고 그래? 주기라죠. 주기. 그죠? 자, 거기 주기와 주석인데 여기에서는 주석이랍니다. 회계에서는. 자, 뭐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자, 메뉴에 재무상태표 밑줄을 쭉 꺼놓고요. 바로 밑에 밑줄 그었습니다. 일정 시점 밑줄을 꺼놓고요. 그 옆에 가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밑줄. 17페이지 보면은 가운데 손익계산서 있죠. 손익계산서 밑줄을 쭉 꺼놓고요. 바로 밑에 밑줄을 긋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밑줄. 시험에 잘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16페이지 맨 위에 가면은 그 공식 있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그죠?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이죠. 예, 그 우리가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손익계산서도 나와 있죠. 손익계산서도 수익에서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이죠. 그거를 비용 플러스 수익,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공식을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자, 다시 왼쪽 16페이지에 넘어와서 기억에 밑줄 그어 놓습니다.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 돼 있죠. 요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 오늘은 요거.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산을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눕니다. 자산이 에셋 A죠. 그런데 부채도 마찬가지야.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눕니다. 책에 나와 있죠. Liabilities L입니다. 예, 책에 나와 있죠.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냐? 1년이야. 1년. 그게 이제 이런 맨 밑에 16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자산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 옆에 1년 기준 돼 있죠.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1년이야. 우리 계정 과목 배울 때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뭐로 나눴죠? 단기, 장기 이렇게 나눴죠. 그 단기 애들이 여기 들어요. 단기, 장기 뭐 이러면 여기 들어옵니다. 부채도 마찬가지.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그렇죠? 자, 이렇게 나누는 그 기준이 1년이야. 자, 그 다음에 자산은 중에서 유동자산을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고 비유동자산을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자산을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요거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상품 있죠. 상품. 그 상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얘가 뭐냐? 진도 순서야. 진도 순서. 아까 우리가 34페이지부터 본격적인 진도다 막 이랬죠. 그죠? 그게 이제 뭐냐? 제일 먼저 당좌자산 배우고 그 다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이런 순서들을 배웁니다. 끝나고 나면 부채. 부채는 여기서 추가로 더 나눠지지 않습니다. 부채는 간단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부채 있죠? 그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사실은 이제 이걸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요 순서가 바로 진도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도 5가지로 나눠지죠. 자본을 5가지로. 여기 진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요렇게 분류된다라는 거, 요거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렇게 분류된다. 자, 그 17페이지 보면은 메뉴의 뒷것에 재무상태표 항목에 구분과 통합 표시되어 있죠. 구분되죠. 구분. 그 밑줄 꺼놓으세요. 구분과 통합 표시 밑줄. 구분이 바로 이겁니다. 요렇게 구분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 우리는 배울 때 기초 때는 얘는 자산, 부채, 자본 요것만 구분했죠, 그죠? 그것만 구분했는데 자산을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구분을 하고 부채도 이렇게 구분하고 자본도 종류별로 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통합표시 이거는 나중에 바로 당좌자산 들어가자마자 바로 통합표시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계정 과목이 너무 많죠. 계정 과목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재무상태표에 다 표시해버리면 재무상태표 길이가 어떻게 엄청 길겠죠. 그래서 유사한 거는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통합표시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총액 표시되어 있죠. 그 총액 표시 밑줄 짝 총액 동그라미. 그 총액 반대말, 그 총액하고 반대말 순액입니다. 순액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순액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나라는 총액주의다. 무슨 말이냐? 총액으로 다 보고해라.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이고 외상 매입금이 50만 원이야. 쌤 치가지고 외상 매출금 50만 원 이렇게 하지 마란 말이야. 총액을 다 보고해.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외상 매입금 50만 원, 총액으로 다 보고해라. 쌤 치지 마라. 쌤 치라 하기 전까지는 하지 마라는 거야. 그걸 총액주의. 쌤 치는 걸 순액주의. 시험에서 순액 나오죠? 그럼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손익계산서 나와 있죠? 자,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이죠, 그죠? 그 수익과 비용도 구분을 합니다. 수익과 비용도. 수익, 비용. 자, 수익을 크게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으로 나누고 비용을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으로 나눈다. 자, 여기서 영업과 영업외 이거 우리가 이제 자합이익 할 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영업 이외의 활동. 자,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는 뭐 하는 곳이죠? 책을 파는 곳이죠. 출판사에서 책을 사와서 서적을 사와서 서적을 판매한단 말이에요. 자, 서적을 사와서 서적을 판매합니다. 그걸 영업 활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영업 수익이고 책을 사고 팔고 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영업 비용이다. 자, 교보문고는 책을 사고 팔고 하는 회사죠. 근데 교보문고가 주식 투자를 했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보문고가 주식 투자하는 것은 영업 이외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죠. 영업의 수익. 돈을 잃을 수도 있죠. 손해볼 수도 있어. 그거는 영업 외의 비용에 해당이 되겠죠. 하이마트는 뭐 하는 곳이죠? 전자제품을 사와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죠. 그게 영업활동이에요. 그때 돈 버는 것은 영업수익. 알죠? 판매하기 위해서 매입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들은 영업비용입니다. 그런데 교보문고가 자, 하이마트가 부동산을 투자했어. 그 하이마트가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니죠. 자, 그런데 부동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샀다가 팔았어. 그래가지고 이익 봤다. 그건 영업 이외의 활동이야. 영업의 수익이고요. 자, 손해봤다.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 활동, 영업 이외의 활동. 알죠?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업 비용을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게 이제 바로 뭐냐?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나눕니다. 자, 여기서 이 매출원가는 나중에 요 재고자산에 가서 배웁니다. 저기서 배우기를 하고요. 그냥 넘겨.
그런데 간단한 단서는 배웠어. 뭐 배웠느냐? 우리 기초 때 이런 공개했었죠. 상품 원가 만 원을 12,000원에 매출하다 이렇게 했죠. 원가 만 원을 그 원가 만 원 걔가 얘입니다. 걔가 얘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한 거는 재고자산 부분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냥 됐어. 됐고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 하나 알고 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예를 들어서 아까 교보문고가 책을 판매하기 위해서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뭐 TV 광고도 한다든지 현수막도 걸고 인터넷에 광고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죠. 그죠? 예. 그리고 그 안에 사무실에 들어가면 또 직원들 뭐 월급도 주고 그 직원 관리비도 직원이란다. 그 사무실 관리비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너무 길죠? 너무 길면 뭐야? 줄여서 쓰죠. 주로 뭐 판관비. 나중에 수업할 때는 주로 판관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관비. 그래 책에는 비용을 세 가지로 구분 딱 해놨습니다. 이렇게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의 비용 이렇게 구분해놨습니다.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이리 된다는 거야. 영업비용, 얘 둘이는 영업비용에 해당된다. 근데 우리 책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놨어. 책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책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세 가지. 수익은 두 가지, 비용은 세 가지 이랬지만 사실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다 진도 순서예요. 진도 순서. 요거 나중에 딱 다음 주 한 일주일 정도 딱 끝나면 여기까지 전부 다 끝납니다. 진도가. 그 17페이지 보면 손익계산서 기본 구조인데 이는 공식으로 해놨죠. 그죠? 이 공식 나중에 배웁니다. 나중에 배우는데 공식보다는 지금은 이런 구조로 알고 있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총액 표시되어 있죠? 똑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총액주의, 총액 표시 동그라미 땅 줘놓고요. 역시 아까 요 설명이랑 똑같습니다. 그 총액의 반대는 뭐라고? 순액. 셈 치지 마라 입니다. 셈 치지 마라. 총액으로 다 보고해라. 맨 밑에 주석이 있죠? 넘어갑니다. 18페이지. 자, 18페이지 보면은 그 계속기업 되어 있죠? 밑줄을 쫙 끊었습니다. 자, 계속기업이 뭐냐? 자, 이런 모든 기업은 계속기업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층에 콩나물국밥집이 있어. 아침에 딱 출근하면은 항상 문이 딱 불 켜져 있고 문이 딱 열려가 있습니다. 간판에 불이 반짝반짝 영업 중.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불이 꺼져가 있어. 오늘 뭐 하루 쉬나? 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직기 비품이 빠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죠? 이제 그만하는갑다 이거죠. 장사 그만하는갑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중단기업이랍니다. 중단기업. 그러니까 계속기업의 반대가 중단기업입니다. 그만하는갑다. 그죠? 그래가지고 책글상 직기 비품들이 막 빠지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거야. 자, 안에 있는 직기 비품 팔고 이래가지고 빚 갚고 회사 이제 그만하는 거죠. 그죠?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폐업 중단기업이다. 이런 중단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은 계속기업이다. 자, 여러분 여기 세부상 컴퓨터학원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자, 지금 수업하고 있죠? 계속기업이라는 거야. 계속기업. 자, 오다 보니까 편의점에 불 켜지가 있더라. 계속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 문 닫는 회사, 중단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은 계속기업이다. 이렇게 본다. 그 밑줄 보세요. 두 번째 칸에 중요한 말이죠. 밑줄 긋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 있으며 밑줄 쫙
경영진 갈로 열고 닫고 시험에 잘 나온 문장이었습니다. 한때는 잘 나왔는데, 자, 만약에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담당자에게 있다, 또는 경영자 또는 담당자에게 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무조건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식 회계의 책임은 경영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감사가 왔는데 국세청에서, 자, 뭐 장부가 엉망이야, 장부 조작했어,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 경영자입니다. 경영자가 형의 집행을 받아 교도소 톡 들어가죠. 책임자가, 왜? 경영자가 시켰겠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영자가 시켰겠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고요. 세 번째, 저 앞에 제가 구분과 통합 표시 밑줄만 꺼놓고요. 구분은 아까 요거였죠. 요렇게 구분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렇게 구분한다, 비용과 수익도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해야 돼, 이런 의미입니다. 통합은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맨 밑에 주석 있죠? 야, 주석은 거기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줄 가운데에 기호를 붙이고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재하는 거 나와 있죠? 예,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여기 이제 몇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그냥 가볍게 탁 타치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 보세요. 계속기업 되어 있죠? 예, 이 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밑줄 쫙. 계속기업은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침에 딱 출근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세부상 컴퓨터학원을 딱 비교해 보세요. 딱 지금 문 열려 있고 수업하고 있죠? 이건 계속기업입니다. 자, 1층에 콩나물국밥집 불 켜지가 있죠? 계속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왔는데, 이 시간 되면 반드시 콩나물국밥집 불 켜지가 있어야 되는데 불이 꺼지가 있는 거야. 그래, 그 다음날 왔어. 이제는 뭐야? 책걸상 그 테이블이 밖으로 나와 있는 거야. 뭐야?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거야. 청산 절차를 밟고 있구나. 청산. 그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은 뭐라고 부르느냐? 중단기업이다 라고 합니다. 왜? 그만한다는 뜻이겠죠? 그만한다는 거야. 자,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중단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은 계속기업으로 인정해버립니다. 알죠? 모든 기업은 계속기업이다. 자, 뭐 빼고? 중단기업 빼고. 알죠? 중단기업은 뭐다?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이죠. 청산이 뭐다? 아까 자산 처분하는 거죠. 안에 있는 자산 처분하고 그 처분한 돈으로 빚 갚고, 그죠? 빚 갚다가 돈 남으면 투자자들끼리 나눠가지고 처분하고 돈 모자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런 기업들을 중단기업, 문 닫는 거죠. 중단기업. 그렇지 않은 모든 기업은 계속기업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이었는데 요즘은 잘 못 봤습니다. 예전에는 잘 나오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칸 첫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 있으며 밑줄 쫙 경영진 동그라미 땅 치세요. 대표자 경영자에게 있다. 회계 담당자가 아닙니다. 회계 담당자에게 있다. 틀린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감사가 온 거야. 국세청에서 감사 왔습니다. 근데 회계 장부가 조작되어 있어. 그러면 국세청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경영자가 시킨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경영자가 시킨 거야. 자, 그래서 책임자는 경영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 분식회계의 책임자는 경영자입니다. 분식회계. 그 경영자가 여기 그죠? 쇠고랑차입니다. 교도소는 그 경영자가 가지 담당자가 가지 않습니다. 잘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구분에 밑줄 꺼놓으세요.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 밑줄을 꺼놓고, 이거 아까 밑줄 꺼놨죠, 그죠? 구분과 세 번째 칸 구분에 구분과 통합 표시, 이건 아까 밑줄 껐고요.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
재무상태표는 뭐 자산부채 자본에 있고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이죠. 포괄 가에는 무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넘어옵니다. 19페이지 넘어와서 맨 밑에 표 있죠. 그 표 보면 앞에 3개 있죠. 3개. 19페이지 맨 밑에 그 표 3개, 그 3개를 딱 묶으세요. 제목 밑줄 쫙쫙쫙쫙. 그 위에 보니까 기본 가정 이렇게 돼 있죠. 기본 가정. 보기가 3개죠. 우리 시험이 사지 선다거든. 그죠? 그럼 이거 잘 내겠죠? 출제자 입장에서, 그죠? 내가 출제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이건 출제자도 수익 창출이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회계의 발전도 하겠지만. 자, 그건 우리 생각이고, 지 생각은 힘들어 죽겠어. 딱 좋네? 3개? 그죠? 아닌 것은 4개 얼마나 좋아. 딱 좋죠. 자, 회계의 기본 가정. 이게 뭐냐? 회계의 기본 가정은, 회계는 무조건 요 3가지는 기본 가정 깔고 간다는 뜻이야. 기본이다는 거죠. 첫 번째,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세요.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거, 이거 우리 설명 들은 겁니다. 기초 때. 뭐냐면은, 요거 있죠? 요거 회사, 기업. 요건 사장, 투자자, 요거 있죠? 얘 둘이 관계는 별개야, 별개. 사장이 곧 회사야, 이거 아닙니다. 별개라는 거야. 그래서 회계는 누구 입장으로 한다? 회사 입장으로 회계한다. 회사 입장이야.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입금된 거죠. 차변의 현금이죠. 그런데 만약에 돈 가져갔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 되는 겁니다. 얘 기준이죠. 얘 기준입니다. 이걸 두고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기업 실체의 가정. 그걸 얘 둘이는 독립된 관계다. 아니죠? 독립된 관계다. 회계는 얘 입장이다. 그게 바로 기업 실체의 가정이고, 두 번째, 계속기업의 가정이 있죠? 이거 조금 전에 계속기업 설명했잖아. 그죠? 정상 절차를 밟고 있는 중단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은 무슨 기업으로 본다? 계속기업으로 본다는 거야. 모든 기업은 계속기업이야. 그러니까 뭐 계속 보고해 이런 뜻입니다. 보고해야 돼. 그 다음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 있죠. 이거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야 올해 보고해야 돼 하고 통지서 보내거든. 근데 통지서가 우편함이 왔다가 바람이 불어서 힐러다가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나 통지서 안 받았어. 요번에 보고 안 해. 그런 거 없어. 통지서 안 받아도 보고해야 돼. 그 기간별 보고의 과정. 반드시 1년을 초과할 순 없다.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보고해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야. 그 국가가 이거 내 말 안 해도 이거는 기본 깔고 가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거 기본이야. 기업 실체의 과정, 계속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 됐죠? 예. 그냥 돌아서서 까먹는 거 알아. 괜찮습니다. 그럼 밑줄 잘 끊으면 됩니다. 예, 밑줄.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메뉴에 발생주의라고 되어 있죠? 밑줄 쫙. 자, 이거는 지금은 이 개념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현금주의, 발생주의라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요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단서는 배웠어. 어디서 배웠느냐?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이랬는데 비용의 뭐라고 했죠? 발생, 수익의 발생이랬죠. 이 발생주의 때문에.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그게 발생주의 때문에. 그런데 이거 나중에 발생주의 때문에 나타나는 회계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 나중에 그때 배웁니다. 그때 계속 발생주의 얘기합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 설명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밑줄만 딱 끊으면 돼. 그 다음에 그 밑에 질적 특성이 있죠. 그 질적 특성. 회계의 질적 특성. 여기서 이 질이라는 것은 퀄리티죠. 퀄리티. 회계의 퀄리티를 말하는 퀄리티. 여기에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누는데 목적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기억의 목적 적합성,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딱 두 가지로 나누고 하위의 비교 가능성 요렇게 딱 나눕니다. 근데 이거 내가 여기 줄 안 껐죠? 얘가 중요하고 부차적으로 얘도 있다는 거예요. 부차적으로. 그 따지고 보면 얘 둘이가 중요 1위, 얘가 2위 중요도가. 예.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건 다 시험에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목적 적합성에 또 세 가지씩 달리가 있죠. 그죠? 그죠? 표현의 충실, 아니다. 목적 적합성에 뭐 있죠?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세 가지 있고 묘 밑에 또 세 개 있죠. 밑줄 쫙쫙쫙 끊어오세요.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중립성 이렇게 나눠지겠죠. 와, 이 세 가지씩이네. 그죠? 세 가지씩이네. 딱 좋죠? 딱 이런 느낌이 딱 오잖아. 요거 내 같으면 요거 내겠다. 그죠? 요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요거 세 개 놓고 요거 한 개 놓고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는 출제 그동안 그런 식으로 출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합니다. 자, 회계의 퀄리티를 높이려고 그러면은 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원칙. 자, 그 중에 목적 적합성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경영자에게는 경영자가 필요한 정보, 투자자에게는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 채권자에게는 채권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적 적합성입니다. 근데 여기에 몇 가지가 있느냐? 세 가지가 달려가 있죠. 첫 번째, 예측 가치라 되어 있죠. 예측 가치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계 정보 보면은 1년치 딱 받았다. 그러면 이게 잘 된지 안 잘 된지는 전혀 모릅니다. 1년치만 딱 보면. 1년치만 보면 잘 돼 있어. 근데 작년 거 비교해 보니까 엉망인 거야. 완전히 전부 다 하락이야. 그래서 회계 정보는 1년치만 보고 안 되죠. 몇 년치 거를 계속 봐야 돼. 그래야 뭐가 나와? 추세가 나오죠. 추세.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있잖아. 쫙 이렇게 가고 있죠. 우와, 오르겠다 싶으죠. 사면 떨어지잖아. 그죠? 우리는 이 추세죠. 그죠? 그런데 보통 막 오르면서 다 이렇게 가잖아. 그죠?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죠? 이렇게 가면 이게 추세잖아. 추세는 올해 하나의 정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그걸 추세를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측같이 회계 정보는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그렇죠?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라는 뜻이고, 피드백 가치는 우리가 피드백이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 이거 컴퓨터 프로그래밍 뭐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있죠. 여기서 가공을 해서 얘 맞으면 얘 내려오고 아니면 다시 올라가서 재가공하죠. 그죠? 재가공해서 다시 내리죠. 다시 올라 재가공이라는 것은 수정한다는 거죠. 피드백이라는 것은 그 안에 수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수정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로 새로 재가공을 하는 거야. 그런 걸 피드백 가치랍니다.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너무 신경. 지금은 지금 이런 거 사실 수업 안 하고 빼고 넘어가도 돼요. 바로. 그런데 그냥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한번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그렇죠? 그때는 또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세요. 세 번째, 적시성. 적시성이 뭐냐면, 적시란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한자 말이거든. 적시성. 이게 어려운 한자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적각적각 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손으로 할 때는, 자, 대표이사가 이러면, 야, 보고해. 6개월 딱 지나면, 야, 보고해. 시간 얼마나 줄까? 한 일주일 걸리긴데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밤샘 합니다. 하면서 한 6개월 동안 지난 회계 정보 보고해가지고 만들어서, 옛날에는 전지 있죠. 전지에다가 적어가지고, 그죠? 차트 만들어가지고
그 사장님하고 딱 앞에 딱 서가지고 막대기 딱 들고 올해 분기는 다 이렇게 올리죠. 근데 요즘 그걸 합니까? 요즘은 PPT로 하죠. 요즘 PPT로 합니다. 근데 요즘은 대표이사가 미국에 출장 가 있어. 그러면 한국 본사에서는 자 입력을 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입력하느냐? 이런 우리가 네이버에 이메일이 와. 미국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할 수 있죠. 요즘은 회계 정보를 어떻게 입력하느냐? 회계 프로그램 까는 게 아니고 회계 프로그램 입력할 때 아이디 비번 넣고 로그인해서 딱 들어가는 거야. 거기다가 입력하는 거야. 회계 정보를 입력하면은 대표이사가 미국 가서 호텔방에 딱 앉아가지고 어떻지 이러도 확인하는 거야. 적시성이 어떻다? 굉장히 높아졌죠. 즉각 확인이 가능하죠. 즉각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상장된 기업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업데이트하죠. 의무적으로 업데이트. 그 회사 안 찾아가도 돼.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니까. 적시성이 높아졌다는 거야. 왜 적시성이 높아져야 돼? 그게 빨리빨리 와야 의사결정을 갖다가 빨리빨리 내리겠죠. 그죠?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하거든. 신속한 의사결정 때문에 적시성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뢰성. 자, 까무도 된다 했죠? 까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번 설명 들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표현의 충실성. 표현을 충실해라. 왜? 계정항목 하나 딱 가지고 우리가 100% 이해가 됩니까? 안 돼. 안 되니까 거기다가 번호 표시 달아가지고 주소에다가 충분히 더 설명해 주는 거죠. 그게 표현의 충실성. 그래야 회계의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거야. 회계의 질적 특성이 높아진다는 거야. 퀄리티가.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검증 가능성은 뭐냐? 누가 계산해도 똑같은 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계산을 결과치를 만들어냈는데 자 외부 감사가 왔는데 계산하니까 엉뚱한 결과치가 나온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 신뢰성을 높이려면은 표현을 충실히 하고 누가 계산해도 결과치가 똑같아야 돼. 검증 가능성. 그건 중립성. 중립성은 뭐냐? 이 회계 정보가 어느 누구에게 유리하면 안 돼. 이런 뜻입니다. 이 회계 정보가 어느 누구에게 유리하면 안 돼. 그러나 원래 회계는 자기 회사에 유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냥 들으면 됩니다. 까먹어도 돼. 돌아서면 까먹는 거 알아. 괜찮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자, 밑줄 다 끊었죠? 이게 바로 회계의 질적 특성입니다. 가끔 자주 나오는 애는 아닙니다. 아까 그 앞에 그 기본 과정 있죠? 기본 과정, 그 다음에 이런 애들 자주 나오는 애는 아닌데 나오면 괴롭죠. 그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오면 괴로워. 그죠? 나중에 문제 풀 때 새로 설명해 줍니다. 문제 풀 때 그때 새로 설명할 테니까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자, 21페이지에 비교 가능성 나오죠? 이 비교가 뭐야? 아까 그랬잖아. 회계 정보 하나만 있으면 안 되죠? 몇 년치가 있어야 돼. 그래야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야 비교가. 그게 비교 가능성이에요. 자, 됐고요. 21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중요성이 있죠. 밑줄 긋습니다. 중요성만 설명하고 휴식하겠습니다. 중요성 아까 얘기했잖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모품 처리해야 돼요. 소모품 비처리해야 돼요. 이 제일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중요성 설명할 때 이거 원하는 대로 하세요. 여거들이 유리한 대로 하세요. 유리한 대로. 그런데 합법적인 테두리 안입니다. 그 합법적인 테두리에서는 우리가 유리한 대로 만들면 됩니다. 유리한 대로 이익을 많이 내고 싶다. 또는 이익을 적게 해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고 싶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게 바로 중요성의 원칙입니다. 내가 막 설명 빨리 했죠? 버뜩 끝내고 본진도 나가려고. 그렇죠? 너무 쫄 필요 없습니다.